한 분을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이 자리에 정말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오랫동안 민주당에 몸담아 계셨고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의 고문으로 계신 김철배 고문님입니다. 이번 영입 인사이신 김정우 교수님의 아버지시죠. 김철배 고문님의 인사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가만자 이게 내가 이거 봐, 사회자 인사 말을 하라고 그러면 적어도 한 10초 전에는 나한테 인품을 줘야지. 그냥 느닷없이 인사하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어쨌든 반갑습니다. 저는요 이 나라에 가장 춥고 가장 북쪽에 있는 철원 사람입니다. 어저께 여기에 참석할 수 있느냐 하는 연락을 받고 1,300리 길인데 단숨에 뛰어왔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잘하는가요? 고맙습니다. 아까 사회자 말씀이 제 아이 얘기를 했는데 저는 금년 나이가 저 세상에 날 데리러 오거든 자존심 상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하는 80살 됐어요. 원래 내 고향은 충청남도 서천입니다. 1960년도 4.19 대회에 참여했다가 그해 7.19 총선거가 있었어요. 그게 5대 국회의원 됩니다. 그때 고향에 내려가서, 물론 4.19 대회는 서울에 있었습니다만은 고향에 내려가서 민주당에 입당했습니다. 지금 그리고 얼마 됐는가요? 57년 됐습니다. 57년 됐습니다. 그동안 저만큼 고생 안 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나름대로 그 시대에 고생한 사람들과 거의 뒤지지 않게는 고생했다고 생각을 해요. 거의 자랑은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하다가 1967년도 68 선거 때 7대 국회의원 때예요. 그 당시 내가 선거법에 걸려가지고 지명을 쓰게 됐습니다. 그 당시 선거사번 공소기일이 90일간이에요. 3개월입니다. 지금은 180일이지만 그 당시 90일간이었어요. 그때 사찰계 형사, 지금은 정보까지만 그래서 사찰계 형사입니다. 내 담당 사찰계 형사가 하는 얘기가 너 선거법에 걸렸으니까 3개월은 피신해 있으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네가 떼어 들어가면, 미안합니다만은 떼어 들어가면 1년 내지 1년 6개월 산다. 너 사는 건 별거 아니지만은 너희 부모가 무슨 죄가 있느냐. 그러니까 3개월은 피신해라는 겁니다. 근데 내 갈피가 있어야지요. 사실은 내가 들어가는 것이 무서운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 걱정할 것이 무서워서 내가 피신하기로 마음 먹고 간 것이 지금 사는 철원입니다. 철원에서 내가 군대 생활을 했어요. 군대 생활한 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철원 가서 금년은 고향에 가야지 하다가 지금 꼭 50년이 됐습니다. 거기서 난 첫째 자식놈이 바로 저 친구예요. 네. 그래서 민주화 운동을 쭉 했습니다. 4.19 대회에 내가 9살에 해방되고 14살 유교 났는데 그 당시부터 그 적개심, 정의감 이런 것이 살아있었던 것이 그때 철원 가서도 역시 버리지 못하고 민주화 운동을 쭉 하던 차에 1985년 12대 총선 때입니다.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민주화 운동의 미랄이 되려고 그랬지
학연, 지연, 혈연이 없는 거기서 국회의원 입후보라고는 전혀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이 나라 민주화의 상징인 김상현 선생님께서 나에게 하는 말씀이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입후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말씀에 나는 입후보였어요. 그 당시 선거가 92개 선거구입니다. 지금은 247개죠. 그런 92개 선거구에 있었고 1개 선거구에 2명씩 당선됐어요. 아마 아시는 분 아실 겁니다. 거기서 12대, 13대, 14대, 15대 그리고 14대 보선까지 5번 쭉 낙선했습니다. 저는 낙선했지만 내 스스로가 못났고 또 뿐만 아니라 민주화 운동하는 그런 일념이었기 때문에 전혀 후회를 않습니다. 지금도 나는 자랑스러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내 자식이 아버지 걷는 길을 걷겠다 하고 바로 그곳에서 입후보 한다고 하는 걸 그 얘기를 들을 때 사실은 나와는 달리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류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조국 통일과 경제 대국을 만드는데 기여를 하겠습니다. 또 이 당이 어려울 때 힘을 좀 보태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했던 내가 낳고 자란 이 지역에서 비록 어렵지만 여기에서 몸을 부사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말을 들을 때 내가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나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새끼에게 박수 한번 쳐주세요. 고맙습니다. 꼭 승리할 겁니다. 나는 내 자식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제 말씀은 끝났고요. 아까 내가 와서부터 시간이 좀 없어 못 찾았는데 여기 강신길 위원장 계신가요? 강신길 위원장, 부산의 강신길 위원장. 안 계신가요? 못 왔어요? 그 어려운 때 나와 함께 민주화 운동하던 그런 동지인데 열심히 당을 지킨다고 그래서 고마운 말씀 좀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상치 못하셨는데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이 자리가 더욱더 뜻깊은 시간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새로운 이름으로 출발하면서 새로운 로고가 탄생하고 많은 어플리케이션이 탄생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아마 여러분들 밖에서 보셨을 거예요. 머그컵이나 우산, 에코백 등 다양하게 있는데요. 어떤 상품인지 직접 만나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고 어플리케이션 시작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새로운 당명과 더불어서 많은 어플리케이션도 애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프닝 행사가 진행되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강연자의 그 뜨거운 이야기를 들어보려면 우리의 상태도 뜨거워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강연자의 이야기에 더 뜨겁게 들어가기 위해서 몸을 좀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두가 한마음이 되는 시간, 관객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실 라이프스퀘어의 마인드스토밍 디렉터 이유진 이사님을 소개합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참여하는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더불어 펀볼입니다. 어떠세요? 이름 마음에 드세요? 네. 혹시 지금 자기 자리 주변에 이렇게 공이 있으신가요? 네, 좋습니다. 자기 자리에 있으면 아직 던지시는 마시고 이렇게 들어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큰 공이 있는데 보이시나요? 네, 공도 준비를 해주세요. 우리 그 공을 함께 던지는 펀볼 게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펀볼의 의미가 뭐냐면요, 여러분들의 희망과 기대, 그리고 우리가 승리하고자 하는 염원을 담아서 이것을 가지고 게임을 하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강연 시작할 준비가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강연을 시작할 텐데요. 여러분들의 지금 이 뜨거운 에너지를 이어가서요, 강연이 시작하고 끝날 때, 그리고 이야기 중간중간에도 큰 박수로 호응해 주시면 연사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기쁘고 설레는 일이지만 그만큼 또 많이 부담이 되고 떨리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더불어서 환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연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영입된 인사입니다. 아나운서이자 시인이기도 합니다. 팩트TV 소속으로 지난 세월호 사건을 취재하기도 하고, 네, 벌써 반응이 뜨겁네요. 최근엔 팟캐스트 씬 넘버 3를 진행하고 있기도 하죠. 거절이 두렵지 않은 당돌한 부산 사나이 오창석 아나운서를 소개합니다. 마이크가 나오고 있나요? 부산! 반갑습니다! 처음에 부산을 크게 외쳤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부산 시민들은 크게 열정적으로 외칠수록 더 뜨겁게 달아오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만 부산이라고 외치면 조금 아쉬우니까 함께 부산을 외칠 수 있도록 구호를 만들어 왔어요. 자, 왼쪽에 제가 패기의라고 크게 외치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할까요? 의리에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그럼 바로 구호 가겠습니다. 패기에! 의리에! 역전에! 승리에! 더불어! 오찬석 이사드립니다. 네, 거절이 두렵지 않은 패기의 부산 사나 아니죠. 사나까지 얘기해야지 부산 사람들은 알아듣습니다. 장량력을 소개해드리면 호주 방송국 아나운서 했었고요. 영화 남영동 1985에 출연했었고 팩트TV와 온북TV를 거치고 프랑스 민간단체 옴니케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민간단체인데 돈이 안 돼서 망했습니다. 그리고 렛미스타트라는 책을 쓰고 함께 왔습니다. 제가 출마 선언문에서 내 몸은 굶겨도 내 꿈은 굶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처음엔 제 꿈이 제가 잘 되는 거였어요. 약간 유교적으로 말씀드리면 입신양명과도 같은 거였어요. 내가 책을 쓰거나 내가 유명한 방송국의 아나운서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그 꿈이 조금씩 바뀌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언젠가 읽었던 책 제목이 나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민겨? 라는 게 있었어요. 그쪽으로 조금씩 올라갔던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와서 부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보다 이 어린애는 왜 정치에 뛰어들었을까? 그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나하나의 과정을 토파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첫 번째, 내 몸은 굶겨도 내 꿈은 굶길 수 없다라고 말을 처음 만들었던 케임브리지의 장하석 교수입니다. 이분이 유명하진 않아요. 근데 이분이 형은 되게 유명해요. 장하준이라고 하는 사다리 걸어차기 친동생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만나러 가긴 한 이유가 뭐냐면 이분의 논문이 온도계 발명학이었어요. 그 논문이 뭐냐?
물은 100도씨에서 끓는데 과연 온도계가 발명되기 전에는 어떻게 확인했을까? 이 사람이 역추적을 해본 결과 17세기와 18세기 사이에 과학자들의 합의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과학이 정확하다기보다는 철학자와 과학자들의 합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00도를 끓는 점으로 합시다 해서 아래 위로 온도계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는 점을 0도로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온도계가 100도씨면 그냥 100도씨지 왜 이걸 찾았을까? 즉 당연한 것에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회가 좋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저희가 초중고를 걸어오면서 질문하는 습관을 길러본 적이 없어요. 왜? 수능 하나 잘 쳐야 되기 때문에, 대학 한번 잘 가야 되기 때문에, 연봉 높은 회사 잘 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거기 가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마치 도태되는 삶을 사는 것처럼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지 않았던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만나보러 갔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총 17명의 인사들을 만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미국인인데 이순신 장군을 그리는 만화가도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처럼 똑똑한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맨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맨 오른쪽에 마지막에 활짝 웃고 계신 여성분 혹시 누군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아주 네, 저희 어머니예요. (17) 명을 인터뷰했는데 저희 어머니를 인터뷰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29곳의 책을 내려고 출판사에 문을 두드렸는데 저보고 하는 말이, 안희정 충남지사 정치인사 빼라, SBS 김성준 앵커 빼라. 왜? 대학생들 그거 필요 없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 정치를 빼고 우리 사회가 돌아갈 수가 있나요? 없죠. 저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정치에 관심을 좀 더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너는 유명하지 않아서 대형 출판사에서 책을 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 어머니, 유명하지 않지만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소중하지 않은가요? 우리가 정치를 하는 이유는 국민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함이죠. 누군가 말했듯이, 헌법에 나와 있듯이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그 중에 이 나라의 가계를 책임지고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모든 인재를 길러내는 사람들이 바로 어머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당돌하게 어머니를 인터뷰하고 출판사가 필요 없어, 나의 의지를 정확하게 전달하겠다 해서 1인 출판에서 출판사를 스스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뭘 느꼈냐? 책을 다 쓰고 나서 17명을 인터뷰하고 나서 뭘 느꼈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겠죠. 사실 선입견을 알게 됐어요. 사람들 마음속 하나하나에 있는 선입견. 누군가 계속 멋진 강연 가면 성공한 사람들이 나와서 시작하세요, 열정적으로 도전하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안전바가 있습니다 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왜 시작을 못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만났던 사람들의 첫 번째 직업과 지금 직업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왼쪽에 있는 게 첫 번째 직업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두 번째 직업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직업이 제가 생각했던 우리 사회를 감싸고 있는 선입견이었어요.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왼쪽에 고등학교 때 떠난 유학의 길, 이건 장하석 교수님이었어요. 장하석 교수님이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영어를 잘했을까요? 한마디도 못했대요. 얼마나 못했냐면 기숙사에 살고 있는데 전화가 시끄럽게 울리니까 받아서 일단 친구 바꿔줬대요. 영어 못하니까. 근데 하루는 흑인 친구가 전화를 받고 다시 본인한테 주더래요. 왜냐고 물어보니까 너 전화라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영어를 못하는 거야. 그렇지만 자기가 원한 걸 위해서 움직였던 거죠. 밑에 있는 가야금과 연애를 하다는 우리나라 예술이나 딴따라에 대한 폄하, 선입견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고, 알바로 시작한 스타 역사 선생님은 설민석이라고 하는 인터넷에 굉장히 유명한 스타 역사 선생님이 있어요. 이 사람이 알바 역사 선생님으로 시작을 했대요. 어떤 사람들이 알바로 뭘 하면 야, 알바가 무슨 전문성이 있어 라고 얘기하지만 이분은 알바로 시작을 했지만 전문성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용접공에서 대학 교수로 가신 분도 있어요. 이분이 고등학교 때 책을 보는데 실제로 공고를 나와서 용접공 생활을 하고 있었대요. 대학을 가기 전에 용접공 때 책을 보는데 미국에서 용접공 출신이 대학 교수가 됐다는 신문이 났대요. 그래서 아니 미국 사람도 하는데 나도 못하겠어? 그래서 용접공의 가면을 벗고 공부하기 시작해서 진짜로 교수가 되대요. 근데 지금 우리 나이 때 공고 다니는 친구들한테 야,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시작해봐, 해봐 라고 하면 할 수 있을까요? 못하겠죠. 뭔가의 괴리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웨딩 사진관에서 세계 20대 사진작가로, 이분은 김홍희 사진작가님이라는 분인데 세계 20대 사진작가님이에요.
그래서 생계를 유지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때까지, 세계적으로 유명해질 때까지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라고 말씀드리니까 이분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웨딩 사진관을 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동네 사진관 갔을 때 그 사람들이 꿈을 가지고 있다면 사람들이 비웃겠죠.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분은. 그래서 여기 왼쪽에 있는 것들이 우리 사회의 선입견이고, 그래서 제가 꿈꾸는 사회는 시작이 두렵지 않은 사회예요. 뭔가를 시작할 때, 마음 먹고 시작할 수 있을 때. 제가 비록 청년이지만 저는 은퇴 이후의 삶을 그려보고 싶은, 은퇴 이후의 삶을 도와주는 법안도 마련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수명의 연장은 신의 축복만이 아니었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은 60세 이후의 삶을 많이 그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70대 이후에는 기대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100세까지 늘어났죠. 꿈을 꿔야 되는데 뭘 도대체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말해요. 너가 은퇴해봤냐? 아이 낳고 애 길러봤냐? 모르면서 어떻게 그런 법안을 만들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저는 반대로 묻고 싶어요. 한평생 아들을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참아가면서, 내가 먹고 싶은 걸 참아가면서 아들에게 준 우리 아버지가 올해 8월에 은퇴를 하시고, 자기가 입고 싶은 옷을 아껴가면서 아들에게 아이폰이나 전자기기를 사줬던 우리 어머니가 거기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작이 두렵지 않은 사회를 만들고, 그 꿈꾸는 사회의 근간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최소한의 현실을 보장해 줄 수가 있고, 내일을 살아갈 우리들에게 최대한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대기업이 단가 후려치기라면 최대한의 미래가 보장되나요? 안 되죠. 오늘을 살아가는데 최저임금이 너무 낮으면 오늘의 현실이 보장되지 않죠. 제가 생각하는 정치의 본질이자 가장 큰 대명제는 시작이 두렵지 않은 사회입니다. 그리고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부산에서 꿈꾸는 게 있습니다. 패기 있게 부산 아가 나와서 지 고향을 위해서 일해보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어떤 슬로건을 가져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부산시는 야구가 유명하죠. 야구장에 가면 어른들이 공을 파울볼이나 홈런볼을 잡으면 옆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주라! 아주라! 이번만큼은 부산아한테 기회를 주시길 바랍니다. 오창석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요. 상상이 현실이 되는 이곳 부산과 아주 잘 어울리는 분입니다. 상상 현실이 되다라는 책을 쓰기도 하셨는데요. 부산에서 태어나서 초, 중, 고등학교를 모두 다, 대학교까지 부산에서 나오신 분입니다. 뼛속까지 부산 사나이, 상상이 미래를 만드는 경제혁신전도사 유영민 사장님을 소개합니다. 어울립니까? 아침에 나올 때 넥타이를 멜 거냐 안 멜 거냐 가지고 아내하고 더불어 상의했습니다. 여기 와서 위에 자켓을 입고 나갈 거냐 말 거냐 하는 것도 주변 분들하고 더불어 상의했습니다. 요게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을 들고 나와서 발표했던 모습입니다. 그거보다는 조금 감 나가는 시였습니다. 저 이야기를 조금 먼저 드릴게요. 저는 관심 있는 게 애들도 알고 어른이 아는 옳고 그름의 문제를 이 어른들이 알면서도 모른 채 하는 거. 그 옳고 그름이 상식이 되는 그런 세상을 참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가 굉장히 어색합니다. 근데 제가 입당 동기에도 밝혔듯이 제가 살아온 게 정치인하고는 사실 거리 멀고 특히 민주당을 되게 싫어했습니다. 더군다나 1년의 최근의 과정은 더 실망을 줬죠. 근데 제가 마음을 먹은 거는 그래도 바꿔보려고 처절하게 변화와 혁신이라는 이름하에 그 모습을 보고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 약간의 희망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뒤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기성 정치인들 사이에서 왕따가 되지 않고 만일에 남아있다면 살아있는 그날까지 작게는 민주당이 조금 건강하게 발전했고 크게 봐서는 한국의 정치가 건강하게 조금 강해진 모습으로 이해해달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앞서 노래도 부르고 분위기 팍 떼어놨는데 제가 아이스맨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분위기 띄우는 걸 우리 표창원 교수님이 또 싹 올릴 겁니다. 예? 민주당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는 그 말은 내려오실 때 연단에서 연단에서 내려오실 때 그 시소하고 내려오세요. 나중에 저하고 좀 보입시다. 여러분들 가장 무서운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무섭다고 생각하는 게 옛날에는 호랑이가 무서웠던 시절이 있었고 전쟁이 무서웠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지금 뭘까요? 예? 정부가 무섭다. 그건 저도 무섭습니다. 민심. 그런데 고래 쉬운 것 같으면 내질 않았죠.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 스마트폰의 배터리가 다 돼갈 때 굉장히 불안합니다. 근데 그 배터리가 20% 10% 떨어져 가지고 바닥이 될 때 무지무지하게 몸도 떨리고 안절부절 못하잖아요. 우리가 밥은 안 먹어도 배터리 밥은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에 이미 알게 모르게 이 세상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름하여 스마트 세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스마트 세상이라는 것은 스티브 잡스에 의해서 열어진 스마트 세상이 온 세상을 바꿨잖아요. 말하자면 스마트폰에 우리가 팜탑이라 그럽니다. 팜이란 손바닥이죠. 데스크탑 책상 위에서 모바일 이동성이 들어오면서 무릎 위에 랩탑이 왔거든요. 비로소 세상을 우리 손에 다 넣자. 그게 스티브 잡스의 스마트폰의 컨셉입니다. 그래서 손에 쥘 수 있는 최대 사이즈가 4.7인치입니다. 스티브 잡스 이후에 4.7인치의 벽이 깨졌습니다만 세상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할까요? 여러분 여기 보시는 게 이게 폴더폰입니다. 폴더폰 가지고 계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존경합니다. 왜 존경하느냐면은 첫째 부류는 복잡해. 두 번째 부류는 이미 스마트폰을 다 써본 사람들이 이제 그 경지를 넘어갔어요. 이제는 내가 남아있는 생활에는 인간의 본성이 더 중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마트폰의 역할이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입니다. 그 연결이라는 것이 제가 노래를 부른다든지 여기서 강의하면 여러분들 앉아서 그냥 듣기만 하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일방적인 제가 원웨이라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들하고 교감을 해요. 그럼 그걸 우리가 쌍방향 투웨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폰 세상은 우리가 소셜 SNS로 뭐 이런 걸 막 쓰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국경을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고 여기 다 묶였습니다. 근데 저는 위원장님만 아는데 나는 다른 사람 몰랐는데 위원장님 아는 사람까지도 엮어줍니다. 그게 쌍방향을 넘어서서 N방향까지 소통이 되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무시무시한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배터리가 떨어지면은 불안한 거예요. 내가 세상에 고립된 것 같고 그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와 가상의 세계가 합쳐져 버렸어요. 우리의 자녀들과 젊은 친구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에 바락바락 하는 것과 달리 그 세상에서 먹거리를 찾고 승부를 겁니다. 여러분 쉽게 현실 세계에 있는 백화점이 가상의 세계에 들어와서 어떻게 됩니까? 인터넷 쇼핑몰이라는 이름에 들어갔잖아요. 그게 백화점보다 매출이 훨씬 크고 거기에 먹거리가 더 큰 게 있고 지금은 쏙 깨어버려가지고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셜 커머스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커진 겁니다. 자, 이런 세상은 얼마 전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다보스 포럼에서 주제가 4차 산업혁명입니다. 1차, 2차 산업혁명은 우리의 사람의 뭘 뺏어갔습니까? 손과 발을 뺏어갔잖아요. 자동화가 되고 대량 생산이 되면서 그러면서 화이트 칼라가 생겨났습니다. 그 화이트 칼라가 생겨났는데 3차 혁명은 정보화 혁명으로 넘어가면서 불과 15년, 20년 사이에 금년에 다보스 포럼에서 4차 혁명을 이야기합니다. 그 4차 산업혁명은 뭐냐면 소위 스마트 혁명입니다. 거기에 인공지능이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전화기가 됐든 냉장고가 됐든 세탁기가 됐든 인터넷 기능이 들어가서 우리의 어떤 의사에 따라서 움직였지만 이제는 인공지능이 들어가면 지가 알아서 사람의 개입 없이 다 해주는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 7살 애가 성인이 돼가지고 직장을 구할 때 어떤 직업이 있을까요? 지금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보는 것은 65%의 직업이 지금까지 없었던 직업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오늘날 우리가 있는 세상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 세상은요 모든 것을 감시하고 지가 알아서 판단을 하는 세상에 들어갔습니다. 즉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세상에 이미 와 있거나 또는 굉장히 빨리 가고 있습니다. 로봇가 사람의 머리를 대신해서 일하게 될 거고요. 과거에 1, 2차 산업혁명 우리 손발을 뺏어갔다 그러면 이제는 화이트 칼라가 없어집니다. 사람의 머리가 하는 일을 대체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근데 우리 몫이 아니고 우리 애들의 몫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야기한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또 뭐라 하실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좋은 말을 썼습니까? 자, 비정상의 정상화. 그런데 제가 말만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정상을 비정상으로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통일대박. 통일이 되면은 경제 규모가 커지고 누가 모르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 좋은 말을 지금 집권 세력 또는 기득권 가진 사람이 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속마음은 통일대박을 외치고 있지만 통일이 안 되기를 바라고 있는지 모릅니다. 경제민주화 마찬가지입니다. 창조경영, 창조경제. 우리나라가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가 가지는 자원이 유일한 자원은 사람입니다. 사람의 승부를 걸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의 승부 거는 거는 창의적인 그겁니다. 그래서 그 좋은 말을 써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하지만은 뭡니까? 할 수 없는 집단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박수 치려면 화끈하게 치십시오. 저는 정치권에 빚이 없는 사람입니다. 정치권에 무식합니다. 무식하기 때문에 무식한 말을 했더니 저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무식하면 용감합니다. 미치면 호랑이 잡는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좋은 말을 왜 우리는 못 썼을까? 정말 그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집단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 거냐는 거예요. 그것은 민주당이 그 좋은 말을 부정할 게 아니고 그 좋은 말을 먼저 써서 제대로 못했던 걸 제대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간 없어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큰 식당이 어딘지 아십니까? 저 얼마 전에 여기 계신 우리 일어서서 인사 좀 하십시오. 성함 모르겠는데 아주 유명한 큐레이터입니다. 이 세바시를 만들어가지고 프로그램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아시죠? 중국에 가면은 여러분들 뭐 장각에 가시면은 장사공항에 내려서 가시잖아요. 장사공항에서 전 갔습니다. 한 20-30분 가면은 있는 큰 식당입니다. 서호루라는 식당인데 거기는 종업원이 한 500명, 600명, 동시에 들어가는 밥 먹는 사람이 5,000명. 그게 기네스북에 올라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식당이 생겼어요. 대한민국에. 뭡니까? 이 손이 방정이 돼서 먼저 눌러버렸어요. 쟤들이 식당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하루에 주문이 17만 그릇이라는 거예요. 파는 밥그릇 수가 한 달에 300만 그릇. 동그라미 뭐 1,000원짜리면 얼마고 계산할 필요 없어요. 이거는 세상에서 가장 큰 마트는 쿠팡. 근데 세상에 한국이 곧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제일 큰 식당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따지면 안 됩니다. 택시회사, 여러분 잘 아시는 카카오 택시, 우버도 있고 그렇지만 우버는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저게 공통적인 게 뭡니까? 없어. 가게도 없고 택시도 없고 식당도 없고 한데, 근데 여러분들 세계 포춘지가 발표한 세계 100대 부호 중에 IT 기업들이 굉장히 많지만은 그 중에서 아무것도 안 가진 사람들이 100대 부호에 지금 들어가 있죠. 대표적인 게 중국의 마윈 같은 사람. 한국 물건도 지가 다 팔아. 그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매개해 준다는 비즈니스 사업입니다. 저게 뭐냐? 공간을 초월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 세상은 말이에요. 우리가 공간을 초월한다는 것은 나이를 한번 보자고요. 1970년대에 노인 한 사람을 젊은이 몇 명이 먹여 살리냐면 20명이 먹여 살렸어요. 작년 2015년대에는 젊은 사람 8명이 노인 한 사람 먹여 살립니다. 근데 2035년 40년 되면은 생산 가능 인구 2명이 노인 1명을 먹여 살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정답은 애를 많이 놓든지 안 그러면 노인이 빨리빨리 돌아가시든지 아니면은 생산 가능한 인원 사람의 연령을 땡겨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65세로 기준해서 노인을 70세, 80세 늘려주든지. 근데 이 세상의 특징은 뭐냐면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모든 연결 세상에서 사람들이 같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모든 그게 우리 지금 이 세상에서 오늘과 같이 모여서 참여하던, SNS를 통해서 가상세계에서 참여하던 그 참여를 통해서 공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더불어라는 말이 저는 굉장히 와닿는 게, 지금 세상에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사람이 참여하고 공유되는 데서 개방을 가지고 국민에 열려서 국민과 더불어, 대한민국과 더불어, 전 세계와 더불어, 저 넥타이 멜 거냐 안 멜 거냐로 더불어 의논하듯이 그렇게 개방성을 지향하는 정당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나이, 피지컬한 나이도 생산 가능 인원 늘리는 거 가능한 세상이에요. 지금 정년이라는 게 없는 세상입니다. 지금 참여와 공유와 개방의 시대는 지식의 싸움이 아니고, 가방 끊기고 대학을 나왔냐 안 나온 싸움이 아니고 지혜의 싸움입니다.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거기서 각 적극적인 공유를 통해서 내과시키는 사람이 위너가 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들 두 사람이 마주 보십시오. 부산말로 한마디 합시다. 두 사람이 마주 보이소. 뭐 남자 여자 모르는 남자 여자끼리 마주 봐도 좋아요. 마주 보이소. 아니 두 분 마주 보이소. 서로
이 부산 사람들이 되게 화끈한 것 같아도 이런 걸 질질 쫓대. 자, 부산말로 합니다. 니끼 내 거고. 빨리 크게 해줘. 서로 마주 보고. 자, 다시 가리키면서 두 사람이 보고. 니끼 내 거고. 내 거는 물론 내 거지. 그러니까 지금 참여 공유 개방 세상은 그게 적극으로 참여해서 공유를 통해서 남의 거를 내 거와 하는 사람이 민주가 되는 겁니다. 그거는 지혜의 이야기입니다. 나이 정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앞으로 그런 걸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보십시오. 부산국제영화제 얼마나 이미 자리 잡았잖아요. 부산에서 왜 열려야 됩니까? 이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 그랬잖아요. 들고 나가자는 거예요. 자, 어벤져스 이게 우리나라의 마포대교 유명해졌죠. 강남이 촬영했죠. 그리고 영화 갖고 갔잖아요. 우리 얻은 건 뭡니까? 어벤져스 영화 하는데 무지무지하게 퍼줘야 되고 그게 지적 자산이고 그게 재산이잖아요. 우리 부산국제영화제를 왜 부산에 갖다 해요? 영역을 넓혀야 됩니다. 들고 나가자는 겁니다. 나가서 거기서 하다못해 배우가 입는 목걸이, 시계 이런 거 가지고도 우리 상품을 가지고 시계 덜렁덜렁하면 그게 뭘까 해서 우리 상품이 그게 팔리도록 아까 이야기한 그런 방법으로 팔리도 되고 다 연결되잖아요. 부산이 제가 죄송합니다만 내려오면은 답답한 게 있었다고. 옛날과 똑같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바글바글하고 산업은 없고 공장이 들어올라 하니까 자리가 없잖아요. 뭘 유치하고. 그러니까 늘 정치인들이고 이런 사람들 하는 이야기는 뭐냐, 뭘 가지고 오겠다 뭐 어쩌겠다 하는데 이제는 역발상할 때입니다. 이 세상에는 부산이 가지고 있는 것을 들고 나갔어요. 부산에 학교 많잖아요. 우수한 애들이 많잖아요. 왜 수도권에 가야 됩니까? 수도권에 먹고 살만한 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한국이고 중국이고 일본이고 IT 관련한 일들을 여러분들 인도에 주신 거 알잖아요. 예? 인도에다가 던져주지만 중국에다 던져주지만 왜 광주나 부산 지방에는 못 던져줍니까? 왜 올라오도록 합니까? 발상을 바꾸자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의 물리적인 영토도 넓히고 부산 걸 들고 나가고 밖에 있는 걸 안에 가져와서 사람이 이동하지 않도록 하고 그렇게 하고 바퀴 모양으로 나이도 지금 세상에서 스마트 세상에서 우리가 생산 가능한 인원도 늘려주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번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각계각층의 다양하고 전문적인 사람 특히 젊은 분들 많이 영입을 해서 바꾸잖아요. 체질을 바꾸잖아요. 그래서 아까 저한테 뭐라 하신 분 그래서 제가 사랑하게 됐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고 여러분과 같이 더불어서 그런 세상을 우리 같이 만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믿어 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